양고기 전골에 끓여진 남성 -7년 만에 드러난 소름 끼치는 진실. 대만 수이펑 지역의 제칠묘지에는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외딴 구석에 이름 없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영원히 잊혀져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양고기 전골집 주인이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지자 전골집 주인은 갑작스럽게 대중의 비난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주인에 의해 재료로 사용되어 손님들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악명 높은 인간고기 만두 사건과 비교되었으며 대만판 인간 고기 찐빵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소름 끼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 해가 지나 이 오랜 미스터리가 해결되게 만든 우연한 사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을 함께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팀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대만 지룽시에서 시작됩니다. 12월 1일, 리션웅우에 씨라는 여성이 지룽의 밭도이 경찰서로 급히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리춘홍이 10일 넘게 실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리춘홍의 동생은 그의 오토바이가 아란이라는 전골집 밖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으나 형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종자인 리춘홍은 배관공이자 전기 기술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었으며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안정된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그 외 나쁜 습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아란 전골집을 방문해 직원들을 신문하고 정보를 수집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보였던 일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졌고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리춘홍의 가족 외에는 사회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 한 여성의 신고가 이 사건 전체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7년 후인 8월 20일 오후 2시경 왕김란이라는 여성이 지룽시 내번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윗니를 모두 잃어 움푹 들어간 입술이 그녀를 섬뜩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소름 끼쳤던 것은 그녀가 한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왕김란은 7년 전 자신의 전 남자친구 장샤오안이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묻자 그녀는 반옌이라는 별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전체를 목격했으나 남자친구가 협박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윗니가 하나씩 팬츠로 뽑혔다며 남자친구가 침묵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비밀은 그녀를 짓누르며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죽은 사람을 꿈속에서 보았고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김란은 7년 전 자신과 남자친구 장샤오안이 지룽시 베이닝 거리에서 아란 전골집을 운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밤 11시경 단골 손님인 반옌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먹고 마시다가 새벽 1시쯤 여자친구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나 반옌은 그녀와 함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옌은 여자친구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전골집으로 돌아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일에 지친 장샤오안은 일찍 쉬러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식당에는 왕김란과 취한 반옌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김란은 식당을 청소하고 문을 닫고 싶었지만 반옌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손님을 내쫓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난 후 반옌이 근처 공중전화 박스를 사용하러 일어섰습니다. 이를 본 왕김란은 청소를 하고 문을 닫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 반옌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와 계속 술을 마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2시쯤이었고 왕김란은 이미 식당이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옌은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졌고
몸싸움 중 반예는 왕김난을 바닥에 밀쳤습니다. 소란을 들은 장샤오환이 쉬던 곳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장샤오환은 성격이 난폭해지는 바람에 즉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깊은 밤, 취한 반옌과 분노에 찬 장샤오환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몸싸움 중 장샤오환은 수건을 걸 때 사용하는 쇠막대를 집어들어 반옌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술에 취한 반옌은 균형을 잃고 바로 쓰러져 바닥에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누웠습니다. 장샤오환은 반옌을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부엌에서 염소고기를 자를 때 쓰는 식칼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도끼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왕김난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다가 화장실 곳곳에 빨간 액체가 튀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벌인 끔찍한 장면을 본 왕김난은 공포에 사로잡혀 식당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순간 장샤오환이 그녀를 따라잡아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 이제 너도 공범이다라며 협박했습니다. 왕김난은 그날 밤 장샤오환이 피해자를 처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한 후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전골집에서 일하던 부엌 보조원 아푹을 불러 장샤오환은 2개의 검은 쓰레기 봉투와 1개의 골판지 상자를 차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장샤오환은 왕김난의 침묵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의 면 코트를 사용해 시신 일부를 포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일을 누설하면 경찰 조사에서 내가 주요 용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장샤오환의 폭력적인 성격을 알고 있던 왕김난은 그가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후 장샤오환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찰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그녀의 양심을 짓누르고 빈벌한 악몽은 그녀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7년 만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가서 그날 밤 벌어진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는 사건 당일 밤 벌어진 일에 대한 논란을 촉발한 중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샤오환이 증거를 처리할 때 왕김난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몸 전체가 쓰레기 봉투 2개와 골판지 상자 1개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게 전부야 라고 묻자 장샤오환은 냉담하게 나머지는 요리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왕김난의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이미 7년이 지난 후였으며 아란 전골집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창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 부동산은 그동안 2~3번 주인이 바뀌었으며 한때 미용실로도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왕김난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어디에 버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즉시 장샤오환을 신문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왕김난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녀는 피해자의 별명 반옌 외에는 나이, 본명, 주소 등 기본 정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반옌이 밭도 이뚜 출신이라고만 알았고 경찰은 밭도 이뚜에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반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몇 번의 수색 끝에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반옌은 배관공이자 전기기술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 년 전 그가 디아오와 거리에 가게를 열었으며 가게 간판에 그의 별명 반옌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디아오와 거리와 베이닝 거리의 아란 전골집 사이 거리는 단 2km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디아오와 거리로 향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광범위한 노력 끝에 경찰은 반옌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그의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별명이 반옌이며 본명은 리춘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6에서 7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으며 실종 초기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춘홍의 실종 시점은 왕김난의 진술에 나오는 사건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리춘홍이 왕김난의 진술에 등장하는 피해자이며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했으며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과 리춘홍의 실종 직후 지룡경찰은 다른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미상의 개인에게 속한 3개의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체 부위는 당시 다루던 사건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단순히 공지를 내렸으나 이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신원미상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3개의 신체 부위는 포르말린에 보존된 후 수이펑의 제7묘지 1793번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신체 부위가 발견된 장소는 아란 전골집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었고 시점도 왕김란의 진술과 일치했기 때문에 경찰은 왕김란이 언급한 반옌, 리춘홍 그리고 신원미상의 시신이 모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7년 전 3개의 신체 부위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5일 반옌이 연루된 아란 전골집 살인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 경찰은 또 다른 사건인 양지동 사건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10분경 경찰이 수이펑 지역 해안도로 근처의 산악지역을 순찰하던 중 터널 입구에서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해안가에서 엉덩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경 경찰은 터널에서 약 100m 떨어진 박쥐 동굴이라는 작은 동굴에서 유명 전골 브랜드의 상자로 포장된 사람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여성의 면 코트도 발견되었습니다. 머리는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살인사건이 최근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당시 조사 중이던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란 전골집 사건으로 돌아와 경찰은 7년 전 발견된 신원미상의 시신이 전골집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며 유골을 발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포르말린 보존 덕분에 머리는 색이 모두 바랬지만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춘홍의 가족을 초청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끔찍한 모습에 가족들은 직시하지 못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머리와 다른 신체 부위 그리고 리춘홍 가족의 DNA 샘플을 비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머리와 엉덩이는 리춘홍의 것일 가능성이 96%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법의학 검사는 피해자의 두개골에 강철핀이 삽입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생전에 두부 수술을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리춘홍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고 그가 교통사고 후 지룡의 창궁기념병원에서 두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 수술에서 그의 두개골에 강철핀이 삽입되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은 당시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는 신원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머리의 엑스레이 이미지와 의료 기록을 비교한 결과 치아와 강철핀의 위치가 997% 이상의 정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연쇄를 통해 경찰은 머리가 7년 전 실종된 당시 30세의 리춘홍임을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경찰은 용의자 장샤오안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체포 당시 41세였던 장샤오안은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장샤오안은 저항하지 않고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신문 중 장샤오안은 사건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하며 왕김란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모든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김란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2명의 주요 증인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사건 당시 전골집에서 일했던 부엌 보조원 아푹이었습니다. 왕김란에 따르면 아푹은 시신 일부를 차로 옮기는데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당시 실제로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도왔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검은 쓰레기 봉투 2개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쓰레기를 통상적인 밤이 아닌 이른 아침에 처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푹은 왕김란에게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그렇게 비밀스럽냐고 물었지만 왕김란은 장샤오안이 어젯밤 누군가를 죽였다고 농담처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장샤오안과의 갈등으로 아푹은 전골집을 떠났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리춘홍의 여자친구 아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이 리춘홍의 생일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밤 11시쯤 리춘홍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와 함께
아란 전골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1시가 지나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리춘홍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짜증이나 택시를 타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리춘홍은 생일 축하 자리인데 그녀가 떠나버려 기분이 상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리춘홍은 전골집에 남아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아비는 이후 리춘홍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화해를 시도하며 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로 또 다투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김란의 진술에 따르면 리춘홍이 전화를 걸러간 사이 그녀는 이를 기회로 삼아 식당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리춘홍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뒤 셔터를 다시 열며 아직 술을 다 마시지 않았다며 식당을 나가지 않았고 왕김란과 다툼이 시작되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왕김란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장샤오와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차갑게 왕김란을 바라보며 누가 그랬든 하늘이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장샤오완과 왕김란을 같은 신문실에 배치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경찰은 장샤오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반옌을 해쳤습니까? 와, 당신이 반옌을 토막내어 수이펑 지역에 유기했습니까? 장샤오완은 두 질문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명백한 속임수를 나타냈습니다. 사건에서 왕김란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경찰은 그녀에게도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장샤오완이 반옌에게 칼을 사용했습니까? 장샤오완이 스스로 칼을 가져와 반옌을 공격했습니까? 장샤오완이 반옌을 토막냈습니까? 왕김란은 세 질문 모두 그렇다고 일관되게 답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왕김란의 진술 신빙성을 더욱 강화시켰고 장샤오완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왕김란의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토대로 지롱시 검찰청은 장샤오완을 살인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판사들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왕김란의 진술을 받아들여 장샤오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장샤오완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판결이 논리적이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왕김란과의 연인 관계에서 자주 다퉜으며 자신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왕김란이 매우 불행해졌고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왕김란이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녀의 진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샤오완은 반옌이 그날 식당에 왔고 소란을 일으키며 자신과 다투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새벽 1시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처리하도록 했으나 반옌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 아와의 집에 가서 카드놀이를 했다고 말하며 그날 밤 반옌이 전골집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아와에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장샤오완은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아와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혈압 측정기가 너무 꽉 조여져 팔이 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관이 절차 중 협박성 발언을 해 그의 침착함을 방해하여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세 개의 신원 미상의 신체 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샤오완은 이 신체 부위가 1993년 3월 5일 발견된 반면 왕김란이 묘사한 사건은 1992년 11월 13일에 발생했다며 3개월 이상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신체 부위가 리춘홍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DNA 분석 결과가 96% 일치율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확실히 식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찰이 사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막대와 칼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장은 박쥐동굴에서 머리 옆에 발견된 면 코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코트는 왕김란의 진술을 신원 미상의 시신과 리춘홍에게 연결하는 핵심 증거였지만
검찰이 재판 중 이 코트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코트가 분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샤오안은 이 물리적 증거 없이는 박쥐동굴에서 발견된 머리가 자신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장샤오안이 상고에서 제기한 주요 의문점이었으며 법원은 그의 주장을 하나씩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사건 당일 정골집에서 발생한 분쟁을 경찰이 실제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사는 경찰 기록을 확인했지만 7년이 지나 기록이 이미 5년 후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을 소환했지만 모두 해당 사건을 처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장샤오안이 언급한 친구 아와도 소환했습니다. 아와는 사건이 7년 전 일어난 일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샤오안이 반연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정골집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언급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장샤오안과 자주 카드놀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그들이 함께 카드놀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장샤오안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를 찾지 못했음에도 이를 장샤오안의 범죄 사실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왕김란의 진술과 기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장샤오안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사는 머리가 사건 후 3개월 이상 부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박쥐동굴의 온도가 비교적 낮았고 사건이 11월 중순에 발생했으며 머리가 발견된 시점은 3월 초로 낮은 온도가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DNA 일치율이 96%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법의학 연구소가 여러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DNA 비교 외에도 엑스레이 비교, 치아 분석 등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한 끝에 피해자가 리춘홍일 가능성이 997%임을 확인했으며 법원은 이 법의학적 결론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거짓말 탐지 결과에 대한 장샤오안의 의혹과 관련하여 그는 혈압 측정기가 너무 꽉 조여 팔이 저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운영자는 커프의 조임 정도가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샤오안은 탐지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전 과정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녹화가 재생되었고 테스트 중 대화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며 협박성 어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분실된 것에 대해 법원은 1998년 10월 리보라는 태풍이 타이베이를 강타했을 때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태풍은 타이베이 대부분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으며 수이펑 경찰서의 증거 보관소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문서와 증거가 유실되었고 박쥐동굴에서 발견된 명코트도 이때 분실되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유실되었지만 관련 사건 문서는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조사관이 현장에서 증거로 수집한 명코트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코트, 신발 한 켤레, 갈색 바지와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여성의 명코트를 발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정골집 사건과 머리가 담긴 상자에 관한 기사도 명코트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장샤오안의 의문점을 하나하나 검토한 끝에 판사는 이러한 의문점이 이전 판결을 뒤집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검찰의 증거가 장샤오안의 범죄 행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법원은 장샤오안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유지하며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장샤오안이 나머지 신체 부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정골집 근처 이웃들은 사건 당일 밤 고기를 써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왜 식당이 늦은 밤까지 고기를 썰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두가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웃들은 점차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보도는 장샤오안이 확인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염소 고기와 섞어 요리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지만 법원 판결을 검토한 블로거들은 판결문에 장샤오안이 피해자를 요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장샤오안은 감옥에서 작성한 자필 편지에서 자신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염소 전골에 인육을 섞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사건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